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도 4단계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외출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토요일 오후에 이런 평 같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우리 관객분들 또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오신 우리 감독님 다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영화 정말 저도 오랜만에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나서구나 영화를 보고 되게 오랜만에 정말 10년 넘은 것 같아요. 다시 봤는데 뭐랄까 느낌이 좀 알싸하다고 할까? 뭔가 저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아마 오늘 우리 준비하신 우리 모더레이터 분이나 우리 감독님께서도 아마 이 영화를 다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얘기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소수의 인원들이 계시는데요. 뭐 인원이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우리 이 영화, 방금 보신 이 영화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또 함께 나눠주시고 또 우리 매월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좋은 영화 또 이렇게 또 소개 추천도 해주시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요시노 이발관 어떻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영화인지 잘 몰라서 다음 시즌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즌의 그 타이틀이 관객 모더레이터가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세인 프로그래머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림극장 대학생 서포터즈 미림이이자 오늘 일본 영화 상영회 진행을 맡은 관객 모더레이터 오세인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더워서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올림픽 때문인지 평상시보다 관객분들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노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감상했는데요. 또 오늘 소수인 만큼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과 밤과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의 김소연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고 계속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중학생 때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똑같이 관객의 입장으로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초대 손님을 섭외할 때 진짜 1순위로 생각했었던 분이 김소연 감독님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이 생각났던 이유는 아무래도 김소연 감독님의 작품들 때문이었는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면은 감독님의 영화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혹시 감독님이 짐작하시는 이유가 있을지 그동안의 그 감독님 작품들 설명 조금씩 해주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모더레이터님께서 조제를 보면서 제가 만든 영화를 떠올려 주셨다는 것에 일단 1차로 엄청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어쩌면 좀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 비슷한 또래의 조제와 스네오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조금 힘든 환경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청년들의 모습, 어떻게든 좀 사랑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조금 그 조제에 나오는 인물들과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네, 그 말씀하신 영화가 이제 우리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인데 그 작품에서도 이제 젊은 청춘들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이 났었고 또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제랑 이 영화의 둘 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다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생각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라는 작품을 연출을 하셨는데 그 작품이 이제 일본에서 한일 합작으로 제작이 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행사 자체가 일본 영화 상영회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영화를 또 찍어보신 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섭외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나왔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얘기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한일 합작 영화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작업하실 때랑 조금 달랐던 점이나 아니면은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느끼셨던 점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의 예술대학과 일본에 있는 영화대학이 교류를 해서 한 해에 한 편씩 합작 영화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는 한국 감독이 일본에 가서 일본 친구들이랑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는 일본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이랑 영화를 찍고 이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엄청나게 중학교 때부터 일본 영화들을 좋아했고 그 영화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영화를 찍는 환경 같은 게 되게 궁금해서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되게 급하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었고 운이 좋게 가게 됐었어요. 근데 약간 그 학교에서 내려오는 한일합작 메이킹 필름이 있는데 그게 약간 공포영화처럼 내려오는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일합작 영화를 찍을 때 항상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스태프들이. 왜냐면 두 현장이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였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 영화를 찍는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보통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보드를 그 콘티를 완벽하게 다 그리고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다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적은 시간에 많은 컷들을 찍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일본 현장에서 그 카메라맨이라고 하는 촬영 감독의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창작성 같은 거를 존중을 해줘야 돼서 감독이 스토리보드를 미리 짜오면 촬영 감독은 오퍼레이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1차적으로 있었고 배우들의 움직임과 그날 그 현장의 공간들의 느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콘티를 짤 수 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그 현장에 맞춰보자라는 생각으로 콘티를 짜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나서 그 현장에 갔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콘티를 짤까 이걸 보니까 딱 가서 어떤 한 공간에서 영화를 찍으니까 배우들한테 그 공간에서 오늘 이 씬의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어떤 디렉팅도 주지 않고 그 공간에 배우들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끔 한번 그 단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배우들이. 그러면 동그랗게 이렇게 스태프들이 모여 서가지고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각자 파트에서 촬영은 촬영, 녹음은 녹음, 우리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배우들의 얼굴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카메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보고서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물들이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끝나고 나면 조감독이랑 감독이랑 촬영 감독 셋이서 모여서 오늘의 이 씬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콘티를 짜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컷들을 이 위치에서 찍을 것이다, 이 순서로 찍을 것이다 그때 정하고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촬영을 하는 친구도 그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속도가 늦고 세팅도 느리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국에서 찍을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세팅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찍을 수 있는 테이크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많이 가도 한 3테이크 정도밖에 못 가고 그 안에서 찍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갔을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갔을 때랑.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배우들이 이 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자신들이 움직이고 직접 만들어낸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스토리보드를 미리 짜서 그거를 그 안에다가 배우를 가둬놓진 않았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일본 영화들을 볼 때 되게 그 공간과 배우가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게 그런 데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조제를 보면서도 그 조제의 집안에서 조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조제가 그 공간 안에 잘 묻어있는 것이 아마 그 일본의 특유의 그 촬영 방식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의 영화 제작 방식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제 김소영 감독님은 본인이 연출하신 작품들에 이제 배우로서 출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에서는 배우로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연기를 할 때 스토리보드와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경험이 배우로서도 혹시 조금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을 것 같은지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연출도 하고 제가 연기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모든 준비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사진 콘티라고 이렇게 찍을 거다라는 걸 사실상 완전히 정해놓고서 다 그렇게 찍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배우들과 소통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배우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생각보다 제가 엄청 기계적으로 이 영화를 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기를 할 때도 조금 뭔가 컷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과 내가 소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되게 기계적으로 연기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실생활 연기가 너무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재미있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시면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가 어떤 작품인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는 이제 한국인 할머니가 있는데 자신의 딸이 일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러 일본에 가는데 딸이 마중을 나오겠다고 했는데 딸이 나오지 않고 손녀가 나와요. 근데 그 손녀는 자신과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전처와의 딸인 거죠. 그 자신의 사위의 전처와의 딸. 그러니까 완전 남남인데 호적상으로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말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하루를 낯선 일본에서 그 어린 친구와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마지막에는 각자의 입장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이름으로 얽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나중에 이 영화를 볼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씩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고레이라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 느낌도 많이 생각이 나고 하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상시에도 일본 영화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혹시 또 감독님께서 추천을 해주고 싶은 일본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 중학교 때 일본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는 이런 멜로 영화를 위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영화에 관심이 생겨서 막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막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도쿄 소나타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화는 뭐 멜로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울하지만 그 안에 되게 코미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보다 보면 또 씁쓸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본 영화인데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함께 감상했던 영화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제의 성장 영화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진짜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보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영화를 보는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스네오의 전 여자친구인 카나에랑 조제가 언덕에서 만나서 서로의 뺨을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오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캐릭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캐릭터는 사실 카나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캐릭터와 그 장면에서 카나에가 하는 행동 뭐 조제의 뺨을 때리고 조제가 손을 들자 자기가 얼굴을 가까이 대주는 그런 장면들이 제가 감독이라면, 제가 작가라면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장면 기억이 남는데 이게 상대의 뺨을 치는 행위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나에게도 치라고 볼을 먼저 내어주는 경우는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재밌다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특히나 이 영화의 후반부를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뽑자면은 저는 일단은 감독님보다는 이 영화를 본 횟수가 좀 현저히 적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보는 관객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이 영화 좋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물고기 호텔에서의 대화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자기는 심해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그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이제 그 불이 꺼지고 물고기 모양들이 이제 떠다니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조개 껍데기가 헤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제가. 근데 이제 그 치네오는 그 말을 듣고 조개 껍데기는 헤엄을 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왠지 조제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조개 껍데기이고 치네오를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이 물고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물고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물 중간이나 이런 지점에서 보통 많이 떠다니다 보니까 저 아래에 있는 조개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조금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제는 자기가 조개 껍데기인 걸 아니까 조개 껍데기도 헤엄을 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랑 이제 그 뒤에 대사들이 다 전부 기억에 남아서 근데 조제가 자신이 조개 껍데기라는 거에 있어서 싫어하지만은 않는 모습이 보여서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물고기를 동경을 하고 내가 물고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이었으면은 그냥 조제는 자기가 몸이 조금 더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만 끝날 수도 있는데 조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모습을 조금 지키려는 게 느껴져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이나 뭐 대사나 이런 거 말씀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감독님 아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영화 찍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즉흥성이나 유연성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더 이제 많이 가미됐다 가미가 안 됐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때는 미리 그렇게 다 짜놓고 그렇게 하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영화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다 정해놓고 찍게끔 배우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학생 때부터도 그런 어떤 즉흥성이나 이런 거에 좀 유연하게 적응을 하게끔 교육을 받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이제 이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그 학교에서 영화를 배우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외부 영화 동아리에서 배웠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영화를 알려주거든요. 영화를 찍기 전에 이제 프리 작업을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찍을지 다 그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찍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알려주시는데 일본의 방식을 들으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혹시 다른 말씀이라던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방금 말했던 네. 예, 크게 말씀해 주시죠. 한 번 더 어차피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셔도 다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마이크 없이 하셔도 마이크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영화를 상당히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상당히 제목이 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조제가 자기가 원래 추구하지 못했던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조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는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새벽마다 이제 조제를 거기 이제 채워요. 휠체어에다가 태워갖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산보를 하는 거는 조제가 장애인이지만 자기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를 자기가 배우고 싶고 이제 보고 싶다고 해갖고 할머니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제 산책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낮에 산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봐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호랑이하고 물고기라고 얘기한 거는 조제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츠네오가 자기 조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순수한 사랑이라든가 그 동정심이 이제 그게 솟아 올라갔고 조제를 이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제는 자기가 이제 츠네오를 통해 갖고 세상에 이제 보지 못한 거를 다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동물원에 가갖고 호랑이를 보게 된 거는 자기가 혼자는 호랑이를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은데 자기가 츠네오를 통해 갖고 자기가 이제 호랑이를 편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물속을 헤엄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개 호텔에서, 물고기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때 이제 조제가 츠네오한테 얘기한 거는 자기는 당신이 없었을 경우에는 나는 빈 조개 껍데기다. 조개 껍데기라는 거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깊은 해저에 자기가 잠겨 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물고기처럼 이렇게 헤엄칠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갖고 나하고 남이 해보지 못한 한번 야한 섹스를 오늘 한번 느껴볼 거다 하는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게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츠네오는 조제를 통해 갖고
자기가 원래 그 이쁜 아름다운 애인을 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조제에서 그 느끼지 못했던 딴 여자한테 느끼지 못했던 어떤 야릇한 어떤 순수한 사랑이라든가 동정심을 통해 갖고 어떤 사랑을 느끼게 되고, 조제는 이제 치대호를 통해 갖고 자기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폭넓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영화가 2003년도 영화인데도 상당히 그 에러씬이 너무나 그 대담하고 노골적이라고 해갖고 조금은 놀랍게 생각했어요. 2003년에 일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던 아주 대담한 에러씬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제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인데, 저도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제목에 이렇게 호랑이, 물고기 이런 게 들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딱 그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왠지 이 영화의 제목의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호랑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볼 수 없었던 존재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존재라고도 느껴졌고, 또 추가로는 조제가 그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가장 무서운 거를 이제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에서 왠지 그 호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긴다는 건데, 그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게 가장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직접 봄으로써 내가 이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호랑이가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은 영화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말씀해주신 거랑 되게 비슷하게 영화를 봤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제목에 다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정 부분 그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에도 동의를 하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호랑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호랑이란 조제한테 도대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었겠죠. 볼 수 없었던 것들, 무서워서 보기 힘들었던 것들. 그렇다면 조제한테 가장 마주하기 힘들었던 건 무엇일까?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조제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지 못했고, 그게 두려웠는데 츠네오를 만나면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느끼고 어떨 때 사랑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호랑이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물고기도 조제인 것 같았고, 조제도 사실 조제의 원래 이름이 쿠미코니까 쿠미코 있잖아요. 전부 다 쿠미코를 상징하는 말들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제목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조제, 호랑이, 물고기 이 세 가지가 모두 이제 쿠미코를 뜻하는 말이라면은 진짜 뭔가 더 이 영화가 조제의 성장 영화처럼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영화인 것 같고요. 또 조제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다리가 불편한 인물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여성으로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유모차를 타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유모차는 이제 할머니가 끌어주실 때에는 유모차를 타고 다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해요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는 유모차를 버리게 되고 업혀 다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엔딩 장면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조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은 관객분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조제가 자신의 장애를 뭔가 스스로 그거를 제대로 느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집안에만 갇혀있고 밖에 나갈 때는 남이 끌어줘야만 하는 그 유모차에 타야만 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계속 그 조제를 숨기려고 하고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 일화가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일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 여행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영화도 찍고 하니까 일본 친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일본에 갈 때마다 느낀 게 일본에는 정말 뚱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게 보기에 다 날씬하고 뭔가 정말 비만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길가에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일본에는 사람들이 다 날씬하다 이렇게 일본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그 일본 친구가 일본에도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에 뚱뚱한 사람들은 낮에 밖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일반적이다라는 어떤 잣대에 맞춰서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도 뭔가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자꾸 숨어있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지점이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게 조제를 보면서도 또 느껴지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낮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츠네오가 할머니 몰래 조제를 데리고 그 대낮에 거리를 막 활보하고 사람들을 막 마주치고 조제가 그 낮에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 더 점점 더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걸 더 경험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츠네오가 조제를 업고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되게 물리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실제로 조제를 업고 있고 그 업은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있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표현되지만 어쩌면 사랑의 무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표현 방식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제가 뭔가 바다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다가도 그거에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조개 속에서 낭만적인 얘기를 할 때도 먼저 잠들어 버리고 이런 사소한 지점들부터 시작해서 그 서서히 그 무게가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게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휠체어를 타게 됐다는 것이 이 조제가 앞으로도 진짜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서서히 츠네오를 통해서지만 이제 츠네오가 없어도 혼자서 이 거리의 바람을 느끼고 장을 보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 단계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유모차랑 휠체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리가 불편하면은 유모차를 타는 것보다는 휠체어를 타는 게 더 일반적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조제를 매번 밀어주는 것보다는 조제가 스스로 휠체어를 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유모차였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할머니의 조제에 대한 과보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조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츠네오가 집에 오면서도 조제에게 하는 말들이 되게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뭔가 장애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너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 밖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케어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아기를 다루는 모습이랑 비슷하게 나타나서 유모차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추가로 하게 됐어요.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제가 충분히 아기의 모습이어서 뭐 유모차를 끌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사실은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꼭 유모차에 타지 않아도 되는데 유모차에 태웠던 거는 어쩌면 그런 할머니의 과보 혹은 할머니의 뭔가 조제를 끝까지 품고 싶어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이제 휠체어로 바뀌는 지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휠체어 장면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그 길거리에서 조제가 혼자만 휠체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자전거 탄 학생들이 엄청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휠체어나 자전거나 똑같이 바퀴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든 휠체어를 타든 이게 무슨 상관이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것도 조금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여행 떠나면서 두 사람 다 되게 기쁜 모습을 보이고 조제가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되게 신기해하고 뭐 밖에 있는 뭘 보고 되게 신기해하고 이러는데 처음엔 친해오도 그거를 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뭐 같이 신나하고 이러다가 그 물고기를 보러 간 곳에서 물고기 이제 볼 수 없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을 엎혀있는 컷을 보여주면서 앞쪽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는 친해옷 등에 엎혀있는 조제인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다 한 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표정을 보면은 조제는 그 물고기를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고 뭔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에서 흔히 말하는 아픈 사람의 모습을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친해오의 모습을 보면은 그거에 동감을 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되게 지쳐있는 얼굴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 약간 친해오가 이 짐을 결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붙는 장면들이 또 바로 바다로 보러 가기로 하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터널의 그 불빛에 따라서 이제 또 그림자들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조제는 너무 신기해서 막 좋아하는데 친해요는 되게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서 사랑의 짐 뭐 그런 게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조제가 원래 이제 유모차를 버리게 되고 친해오와 함께 살게 되는데 유모차를 버리는 것만이 조제에게 있어서 성장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완전한 자립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자립은 이제 조제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느낌을 받는 건데 유모차는 버렸지만 친해오라는 인물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제에게 있어서 완전한 자립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구만 사라졌다 뿐이지 친해오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제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 유모차를 타고 다녔을 때마저도 집안에서는 스스로 요리도 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뭔가 되게 탐구심도 많은 인물이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유모차나 친해오를 떠나서 휠체어를 직접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조제가 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게 좀 상징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혹시 지금 지점에서 또 관객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잔잔한 영화는 처음 봤거든요. 맨날 상업 영화, 액션 영화 보다가 그래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머니나 아니면 친해요 남동생 그리고 그 여자 그 전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세 명의 대사에서 좀 장애인을 좀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뭐 예를 들어 나 진짜 장애인이랑 얘기 처음 해봤어. 장애인 애인
뭐 할머니는 자꾸 장애인이니까 좀 집안에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전 여자친구는 조제한테 너는 그게 무기가 있어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좋지 못하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저는 이 영화를 약간 단순한 로맨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조개 껍데기 얘기도 그렇고 성장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직설적인 말들을 조제가 보여주면서, 조제의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말을 오히려 뒤집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하나는 약간 제가 좀 무지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성적인 씬들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했나, 아니면은 뭐 조금 편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조금 더 반영되어서 이런 장면이 나온 건가, 아니면은 2003년도에 개봉했으니까 약간 시대적인 문화가 반영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더레이터님하고 감독님의 그런 생각이 듣고 싶어요. 이런 장면에 대해서 꼭 필요했는가? 어쨌든 이 영화가 성장 영화이지만 그 성장을 하게 한 가장 커다란 계기는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사랑인데, 제 생각엔 이게 뭐 일본에서 나고 자란 감독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에 영향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원작을 쓴 사람이나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생각하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뭔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섹스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조금 추악하고 더럽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도 있고, 뭐 그런 사랑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도대체 사랑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 감독이 표현하기에는 그런 어떤 가장 내밀한 장면들,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면 당연히 서로의 몸을 탐하고 싶고 약간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게 그냥 청춘들의 사랑과 다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중학교 때 봤을 때는 되게 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되게 야한 장면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그 장면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앞부분에 나온 다른 전 여자친구들과의 섹스는 그 다음에 조제와의 섹스와 비교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츠네오의 변화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관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그 지점이 약간 의문이 있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또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다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다를 보고 이제 그 바다에서 포스터이기도 한 그 엎혀서 바다를 같이 산책하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제작하셨던 우리의 낮과 밤이라는 영화에서도 바다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연인이 바다에 같이 있다는 지점에서 조금 어떤 부분은 공통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감독님 영화에서 그 영화에서 바다의 의미와 이 영화에서 바다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찍을 때는 맨 마지막에는 좀 거짓말을 하고 싶었어요. 현실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 우리한테 어쨌든 작은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 영화를 끝내고 싶어서 두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데 서로 뭔가 일 때문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쨌든 결국 화해를 하고 꿈속에서 바다에 가서 춤을 추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타지인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바다는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공간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일본에서 막 일본 영화들에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바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메랄드빛에 하늘은 파랗고. 근데 그런 바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조제에서는. 그리고 처음 영화 첫 장면에도 나오지만 뭐 깨진 전구들이 있고 깨진 조개 껍데기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조제와 츠네오가 그 공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제는 처음 바다를 봤고 처음 바다를 보는 조제가 츠네오는 귀엽고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린 바다와는 정말 완전 반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면에서도 계속 츠네오는 조제를 업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는 계속 느끼고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거짓말하고 굉장히 하늘도 이렇게 뽀샤시하고 바다도 파랗고 이렇게 되게 예쁘게 바다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요. 바다라는 같은 공간인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그 영화의 이야기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상징될 수 있다는 점이 영화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영화에서 바다의 장면은 되게 컬러풀하게 나오거든요. 제 기억상에는 이렇게 노을 지는 거여가지고 바다도 푸른색이고 하늘은 약간 막 붉은색이고 그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도 되게 관광지에 온 듯한 느낌의 그런 옷들이어가지고 진짜 딱 보면은 판타지의 느낌이 강하게 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조제에서의 바다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다의 첫 컷부터 되게 흔들리는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이게 되게 이렇게 보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의 물 색깔도 되게 탁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감독님께서 표현하신 작품에서는 판타지의 공간으로 사용된 곳이 이 영화에서는 현실적인 공간 그리고 특히나 점점 끝을 향해 가는 커플의 뭔가 현실적인 공간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감독님 작품들을 봤을 때 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지점들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모든 영화들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독 되게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듯한 느낌이지만 어디서 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내 주변에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뭔가 영화적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영화를 찍으실 때 소재 같은 거를 어떤 지점들에서 발견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사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최대한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안에서 이야기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피부에 닿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뭔가 솔직한 사람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제에서도 카나에라는 캐릭터를 츠네오의 전 여자친구인 카나에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쁜 면만 있지 않은 사람이 저는 좋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요. 때로는 친구도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의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뭔가 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느꼈던 것들, 제 사랑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영화에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뭐 동창 친구들 사이의 뭐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커플 간의 사랑 이런 지점들이 느껴지는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재밌고 좋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적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무엇인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 미리 받았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과연 사랑이란 뭘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소영아, 사랑은 둘이 되는 경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들을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뭐 몇 번에 저도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 정말 사랑은 둘이 되는 경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사랑을 하면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조제도 그렇고 저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할 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년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마다 문자 혹은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한 해도 빠짐없이. 제가 올해 30살이니까 16년 정도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이 뭐 가끔은 답장을 해주시고 가끔은 답장을 안 하시고 뭐 그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넘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2021년 올해도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에 선생님 너무 늘 감사하고 저한테는 항상 오래 기억에 남고 항상 감사한 분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답장 말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영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빼빼 마르고 잘 울고 웃었던 그때부터 나는 너를 쭉 사랑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서 그날 하루 종일 뭘 하다가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눈물이 날까? 왜 이 문자가 나한테 이렇게 감동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유년 시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 청소년기를 되게 싫어하고 되게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저의 모습을 되게 싫어하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나는 그때부터 너를 쭉 사랑했어 라고 말을 해주니까 제가 그때의 나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한테 예쁜 구석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나도 나를 좀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서.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사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상대가 본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모든 관계 안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좀 더 사랑하면서 상대가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 영화와도 되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조금 한 면은 이런 면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듣고 저도 같이 울컥해가지고 거의 막 울 뻔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에서는 내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는 것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부끄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비슷한 지점이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 전에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사랑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거나 혹은 오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라던가 오늘 얘기를 안 하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OST도 한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볼 때하고 들을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중간에 보면 갑자기 뭐 약간 좀 웅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공이 약간 좀 운전박대 당하는 그런 장면 중에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귀에 꼭 거슬렸는데 그것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 영화 달리 어떻게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OST에 대해서 따로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후반부쯤에 이제 조제가 이제 그 전동 휠체어 타고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나오던 음악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옛날에 퀸이 발표했던 음악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70년대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그렇게 유명한 노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 그때 일본하고 좀 관련된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싶은데 실제로 그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도 그때 일본 문화 매니아였고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그 이제 기모노 입는다든지 뭐 일본 문 도자기 같은 거 수집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그러니까 왠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찾아서 다시 들어보고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영화 별도로 음악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좀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들리는 거기도 하니까 사실 얘기하자면은 사운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영화 음악들이 따로 앨범으로 발매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혹시 이거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되게 밝은 부분에 그러니까 밝은 장면들의 음악을 주로 사용을 하고 오히려 굉장한 감정씬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지점에서 음악이 나오지 않은 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그 지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감독의 또 다른 영화 뒤에 나온 영화인데 매정도 힘있고란 영화가 저희 다다음 달에 또 오늘 같이 이런 상영회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매정도 힘있고를 감독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영화 좋아하신다고 해서 보셨다면 또 다른 또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시면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다음에 또 보실 분들일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메종드 히미코도 되게 옛날에 한 번 보고서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감독님의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제랑 되게 다르지만 뭔가 그 비슷한 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뭔가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되게 굉장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보러 오십시오. 혹시 또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별을 하는 장면에서 츠네우가 아기처럼 엉엉 울잖아요. 그리고 그 조제는 이제 담담하게 지나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엉뚱한 질문인데 저는 그게 의도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연출처럼 느껴졌는데,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노레이터님께서는 만약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한다면 어떤 연기 주문을 하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엉뚱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을 때 그 장면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막 그 직전부터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그 장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츠네오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가 먼저 이별을 통보를 했는지. 근데 뭐 물론 그건 상호적인 작용이니까 그 바로 한 사람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쳐도, 저는 계속 츠네오가 떠나온 사람이고 조제가 남겨진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떠나온 사람, 보통 우리는 남겨진 사람을 동정하잖아요. 그 남겨진 사람은 슬플 것이고 힘들 것이고. 근데 그 굉장히 반대의 형태로 그게 보여진다고 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츠네오가 영화 안에서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조금 그냥 귀엽다는 듯 웃거나 뭐 그냥 조금 반응하고 조금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 정도지.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그걸 마지막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은 이 영화가 그 조제의 성장 영화인 만큼 츠네오에게도 굉장한 성장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걸 떠올릴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연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해내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냥 둘 다 각자 평범하게 잘 걸어가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제게 없어서. 아마 이제 그 관객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츠네오하고 조제가 왜 이렇게 이제 둘이 사랑하다가 헤어져 갖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났나,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츠네오는 그 조제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그 동정심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부터 츠네오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심이라든가 측은감이 더 이제 그게 솟아나갖고 이제 그때부터 거기 이제 쏠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제는 원래 그 할머니에 그 의존해갖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가 할머니가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츠네오가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런 유모차를 타다가도 그냥 자기 이제 조제가 츠네오에 그냥 엎혀 다니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제가 해변가에서 그냥 이제 그 유모차나 전동차를 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한테 그냥 엎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동정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제가 생각하기에는 츠네오가 자기를 보살펴준 할머니의 그 대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최대호가 생각을 한 거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결별을 하고 자기의 원래의 그 애인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제가 자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전동차를 구입을 해갖고 전동차를 타면서 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 일방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가 이제 그 부족한 거를 서로 메꿔가면서 서로가 상호 보충하는 관계가 되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어느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랑은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서로가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몇 개월 전에 그 김종관 감독님이 이 영화를 리메이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혹시 두 분은 혹시 보셨는지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그 제목이 조제로 줄여졌잖아요. 그러면서 호랑이랑 물고기들을 뺐는데 그거 억지로 안고 가려는 모습들이 조금 별로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삶의 2003년쯤이 되게 뭔가 남녀간의 사랑관이 되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85년쯤에 태어났으니까 뭔가 남자가 당연히 여자한테 뭘 해줘야 돼, 그다음에 주도해야 돼,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내가 대학교 가보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고 이미 여성들은 이미 주관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마지막에 조제가 휠체어 다 전동휠체어 타고 가면서 이미 조제는 자기 혼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보살피고 케어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건방진 생각을 했다는 거를 마지막 장면에서 딱 깨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제, 한국판 조제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원작보다 더 좋은 영화가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실망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지 않았는데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부러 안 보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번에 인터뷰들을 막 찾아왔는데 그 이누도이 신 감독 인터뷰 2004년에 한국에 개봉했을 당시에 했던 신의 20일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츠네오가 조제 시작은 동정심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츠네오는 똑같이 그 다른 전 여자친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제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냉정하게 그냥 담백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츠네오도 조제를 동정했을 거다 라고 생각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오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제는 원래도 계속 똑같이 요리를 할 수 있고 똑같이 전동 휠체어를 그때도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를 감싸고 있는 세계가 그를 가두고 있었을 뿐이고 조제는 원래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을 함으로써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거나 혹은 그게 드러나게 된 것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판 조제는 아까 안 그래도 시작 전에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한국판 조제는 안 봤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는 그냥 이 영화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더 찾아보지는 않았고
이제 행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판은 또 어떻게 표현됐을지가 궁금하기도 해서 조만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감독님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찍었던 작품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거나 뭐 아니면 사기작에 대한 뭐 소식을 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단편 영화는 계속 배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까운 것은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랑 울산 단편 영화제에서 온라인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온라인 상영으로 집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또 대학원에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편 더 긴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언젠가 이렇게 좋은 멜로 영화, 성장 영화를 만들어서 제 영화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